그럼 이 취득을 우리가 X1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X1년도 기말에 봤더니 이거의 가치가 7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가치가 300원 하락을 했죠. 그럼 300원 하락하게 되면 자, 우리는 분계를 재고자산 금액은 줄여야 되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300원을 쓸 거예요. 정말 계정 과목에 창의력이 없죠. 이제 한번 듣고 나면 그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럼 대변에 이 재고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대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써서 직접 줄여버리면 이 취득원가 한도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 취득원가를 상실하게 되겠죠. 취득원가가 기록이 없어지면 내가 딴 데 장부가 아니라 딴 데 기록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손 안 대고 여기에 또 이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달아버릴 거예요. 그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300원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재고자산의 금액을 줄여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1,000원인데 지금 300원 달아서 7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게 달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1,000원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얘가 상품이었으면 상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상품 평가충당금이라고 써서 상품이 1,000원이다라는 건 그대로 두고 차감 계정으로 300원 달아서 7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차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도 보면 지금 상품의 가치든 뭐 제품의 가치든 원재료의 가치든 이거 하락한 게 우리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재고 자산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기까지. 자, 2기 말에 보니까 얘가 500원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럼 200원 더 내렸죠? 그럼 가치가 마이너스 200원으로 더 내렸어요. 그럼 이때도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200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0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둘 거예요. 그럼 얘는 영업비용이니까 얘는 X1년도 비용, 얘는 X2년도 비용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데 얘는 자산이에요. 성격이. 자산의 차감 줄여주는 거라서 대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지워지고 둘이 합쳐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500원으로 있겠죠. 그럼 우리 장부에는 1,000원에 샀는데 500원의 평가손실이라서 5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X3년도 기말에 봤더니 얘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 그럼 우리 얼마를 올려줘야 되죠? 자, 이때 생각하는 게 저가법. 이거하고 중에 작은 거잖아. 지금까지 얘 중에 작은 거니까 얘로 평가해서 줄였고 얘 두 개 중에 얘가 작으니까 500원 만들기 위해서 얘 줄였고 이번엔 얘 둘이 평가하면 얘가 작죠. 그래서 취득원가 이상으로 안 올린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700원 올랐지만 취득원가가 1,000원이니까 1,000원만 500원만 올려줘야 되죠. 방금 또 산수가 안 됐어요. 자, 500원만 올려주면 1,000원 될 거잖아. 이해가셨나요? 700원 올랐지만 500원만 올려주는 이유는 취득원가 이상으로 안 올릴 거라 그랬잖아요. 저가법. 그죠? 근데 이게 분계도 쉬운 게 자, 지금까지 차감 계정으로 뒀잖아요. 그럼 얘는 차감 계정이었는데 올랐죠? 그러면 얘를 조회를 먼저 하는 거예요.
700원 올랐다 하고 봤는데 얘가 있는 건 500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 500원만 지우면 얘 1000원만 남아있고 차환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500원이다라고 해서 얘 그럼 다 지워지니까 그럼 장부에는 차환 계정 안 달리고 얘만 그냥 1000원이라고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만 남았네. 그럼 이것만 줄인다 생각하면 더 많이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 쓰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개념 과목을 쓸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다.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이 개정 과목의 또 성격을 보면, 자, 우리가 하락할 때에 매출 원가 처리한 거는 비용 처리한 거죠. 영업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럼 돌아왔으면 수익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죠. 영업 수익은 매출이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익 처리 못하고 매출 원가 비용을 차감 줄여줄 거예요.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할 때 이야기했던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이 우리 매출 원가를 이번에는 줄여주는 성격으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저가법 회계 처리 적혀 있을 때에 첫 번째가 네모박스 보시면 취득원가 순신원 가능 가치의 차이를 우리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성격이고 어느 쪽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성격 계정이다 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 가서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우리 네모박스의 아래 파란색으로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입한다 적혀 있죠. 얘가 범위잖아. 결국은 결론적으로 있었던 얘 한도 안에서 그냥 줄이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적혀 있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현재 분계보다는 얘 성격 매출 원가 차감하고 얘는 매출 원가 가산한다는 거 성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론에서 물어보거든. 실기에서는 기말 결산할 때 나와요. 우리는 자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 감가상각 이런 거는 전부 다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한 방에 하기 때문에 얘도 결산할 때에 볼 건데 이 분계는 컴퓨터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성격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58페이지 아래에 3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 차이 적혀 있죠. 자, 우리 재고자산 감모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처음 듣나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수량결정만법 할 때 우리 혼합법 쓰면 우리는 기말 재고하고 판매 재고 수량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없어진 걸 찾는데 그걸 감모라고 한다. 그 감모를 금액으로 이야기하면서 분계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한마디로 지금 감모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건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재고 자산이 없어졌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분계할 거니까 자 금액 가지고 볼게요. 재고 자산이다라고 T 계정했을 때에 자 이제 금액으로 쓰면 여기를 기초 재고액이라고 하고
어제 얘를 기초 재고 수량이나 썼고 이제 금액이니까 재고액이라고 쓰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얘를 기말 재고액이라고 하고 여기를 단기 순매입액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판매 수로 할 때는 판매 수량이었죠. 그런데 금액으로 하니까 팔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매출 원가라고 쓸 거예요. 매출 원가라고. 자, 금액으로 하면 이제 T 계정을 저렇게 쓰게 돼요. 이제 수량할 때는 기초 재고 수량, 기말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단기 판매 수량이었고, 근데 이렇게 금액이니까 끝에 액자라는 글자가 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창의력이 없으니까 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이제 금액이에요. 어제 수량이었고. 그럼 제가 창의력 없다는 건 매출 원가 1,400원, 기말 재고액 1,400원. 자, 이렇게 가지고 볼게요. 그럼 얘 둘이가 같아야 되는데 200원의 차이가 났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200원을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 그럼 이 감모 손실을 둘로 나누는데 자, 하나는 정상 감모 손실, 하나는 비정상 감모 손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눠요. 자, 일단 우리 감모라는 건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라 그랬죠. 없어진 건 똑같아요. 그럼 재고 자산이 없어졌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둘 다 비용 처리하는 건데 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없어졌으니까 비용 처리하겠다는 건 똑같은 입장인데 영업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이다 이거의 차이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자,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를 나누는 기준은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원가성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가성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TV를 보는데 어제 보니까 정말 나와 있던데 홍수나 아니면 가물어 가지고 배추 농사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뉴스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올해 김장할 때 김치값이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걸 그렇게 없어졌던 배추를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항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정상 감모 손실인데 자, 그럼 비정상 감모 손실은 여러분 TV 보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배추 실는 트럭이 넘어져서 배추가 고속도로에 나뒹 굴러요. 자, 그거 보면서 올해 김장할 때 배추가 비싸겠구나 느낀 사람 있나요? 없죠? 그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거죠. 그런 걸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원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기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가성이 있는 거는 우리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매출 원가로 원가성이 없는 거는 얘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봐야 되는데 자,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차변에 매출 원가 200원 대변에 제가 재고 자산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재고 자산이다 200원 이렇게 분계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책에는 지금 59페이지 위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의 매출 원가 성격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매출 원가로 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로 이렇게 분개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지금 여기 1,400원만 매출 원가가 돼야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 있는지 쓰면 이건 장부에 평소에 계속 입력이 되고 있을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팔렸다고 해줄 거예요. 팔렸다고. 그럼 팔렸다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대변에 재고 자산을 지우고 금액 얼마다라고 쓰고 차변에 매출 원가 얼마다라고 한 방에 분개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팔 때는 매출만 계속 인식하고 수익만 인식하다가 기말에 한 방에 매출 원가 할 거라 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처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이렇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기말에 어떻게든 장부에는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1,400원치 있잖아요. 그럼 1,400원치 있다면 매출 원가가 1,400원인데도 불구하고 였으면 그냥 나머지 1,600원 다 팔렸네. 그래서 얘가 1,600원으로 분개가 돼 버려요. 아이고, 얘가 1,600원으로 분개가 돼 버릴 거예요. 왜 이래 산소리에서. 자, 얘도 1,600원으로 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따로 분개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200원을 분개해 주죠. 이 분개를. 그죠? 그래서 우리 전산 세무에게 우리 FAT 어떤 거든 전산 사용하는 거에서는 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산에서는 컴퓨터가 알아서 분개해 줄 거예요. 그냥. 방금 얘가 1,400원이고 200개 감모 손실 났다는데도 1,400원치 남아있다라고 말하면 지가 알아서 매출 원가로 분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개를 직접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냥 나중에 장부에다가 1,400원치만 있어요. 이것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감모 손실은 별도의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자, 그럼 문제는 얘예요. 얘. 얘도 1,400원치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1,400원치 매출 원가 포함 안 시키려고 1,400원치만 시키려고 여기에 1,600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자, 여기에 이때는 매출 원가가 아니죠. 영업의 비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200원 분개를 쓰고 대변에 재고자산 200원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분개는 완성인데 이 컴퓨터한테 내가 이런 것들을 쓰기 전에 먼저 200원치는 매출 원가에 포함 안 되도록 딴 거에 써버렸다는 거예요. 감모 손실로 썼다고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잃어버렸어요. 뭐 어떻게든.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돼. 그 사인이 뭐냐면 타 계정으로 대체해요. 다른 계정 과목으로 얘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야. 그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우리가 일일이 글자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우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할 때 단축 번호 쓰는 거 있죠? 그 단축 번호에 8번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 계정으로 대체 입으로 하면서 조교 8번이라고 8번 쓸 건데 이걸 컴퓨터에 있다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 사인 보내주면 컴퓨터가 내가 기말 재고에 쓰기 전에 장부에 여기에 타 계정으로 대체 200원이라고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나는 1,400원치 써요라고 쓰면은 컴퓨터는 총 3,000원 중에 200원 딴 데 썼고 1,400원치 남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1,400원이구나. 이렇게 해서 1,400원만 매출 원가로 분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처럼 1,600원 분개해 주지 않고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분개는 우리가 직접 꼭 해야 되는 분개예요. 나중에. 그럼 지금 비정상 감모 손실은 내가 분개를 하는 거고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분개를 안 할 거예요. 직접.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는 별 2개 줄게요. 자, 얘가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애를 컴퓨터한테 우린 전산시험이니까 사인을 보내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거예요. 얘 안 쓰면 틀렸다라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제 시작할 때 위에 입력시 유의사항에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으로 대체는 꼭 조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입한다. 이렇게 위에 입력시 유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얘 숫자 8번 안 넣으면 나중에 틀렸다고 할 거니까 이제 전역하면서 제가 얘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우리 실기 갔을 때는 우리 재고 자산을 파는 거 말고 딴짓거리 하면 전부 다 매출원가 포함 안 시키기 위해서 다 적어 걸어야 돼요. 팔렸을 때만 우리 팔린 물건 값은 매출원가가 맞잖아. 근데 팔리지 않으면 이제 얘는 딴짓거리 한 거다라고 꼭 재고 자산을 딴짓거리로 썼어요. 직원들 줬어요. 기계 수리하는 데 썼어요. 거래처에 줬어요. 전부 다 딴짓거리 한 거잖아요. 물건 만드는 거나 판 거 아니죠. 그럼 그랬다고 써줘야 컴퓨터도 그걸 알아듣고 매출원가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계획 사인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주 중요한 서로의 신호예요. 컴퓨터는 내가 사인을 안 보내주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도통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봤고, 자, 이제 59페이지에 유동 자산부터 또 보도록 합시다. 비유동 자산부터 59페이지. 자, 제가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저 수업하는 거 뭐 목소리든 화면이든 이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참고용으로 쓰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제 컴퓨터도 못 믿어요. 그리고 제 손가락도 못 믿고 제가 복사 안 누르면 복사 안 되는 거고 컴퓨터가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복사 안 되면 못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보조 재료로 쓰는 거지. 그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전에 의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원망을 하시길래 미안하다고 했는데 나는 본 수업을 똑바로 해야 되지 녹화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근데 너무 날 원망하고 슬퍼하시길래 이건 보조용이에요. 보조용. 만약에 실수하면 실수를 안 지키거나 컴퓨터 퍼지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까먹고 안 찍었어요 이런 말을 할 테니까. 지금 그때 그 원망 이후로 최대한 열심히 손가락 누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사양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때 비대면 한다고 좋은 사양 있는 컴퓨터 준다고 줬어요. 근데 설정값이 안 맞아서 저희 선풍기 다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안 좋은 컴퓨터 그대로 꽂아가지고 설정값이 그대로니까 그대로 녹음 잘 되는데 우리가 초반 거에 그 카페 안 올렸던 게 저거 꽂았더니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스피커로는 제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녹음하는데 녹음에 목소리가 안 들어오고 그냥 그때 화면에는 이런 캠 생각 못 하고 이제 그냥 그 우리 그 교재 파일만 올라가는 거니까 화면에 가만히 보면 아무 소리 안 나고 교재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려봐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때 그래서 일단 제 말 잘 들어야 필요한 컴퓨터지 이것보다 좋은 거라는데 저한테 쓸모 없어요. 쟤는 제 생각에 우리 학원에서 여기 있는 물건 잘 안 만져요. 평생 선풍기 다이에요 쟤는. 자, 비유동 자산을 봅시다. 저는 누가 그러던데 다운 카페에서 보는 것보다 유튜브로 가서 보는 게 화질이 더 좋다 그러던데. 저도 배운 거라서 그리고 제가 찍은 거 제가 봐도 제가 싫어요. 그래서 안 봐요. 근데 화질이 차이가 있다 그러기 똑같은 거 아니야? 다음이면 링크돼 있으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굳이 자세히 볼 거 있냐 소리 들으라고 준 건데 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실기할 때는 좋다 그러더라고요. 실기 화면만 보이니까 선명하게 보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크게 나중에 부속 소리 할 때 근데 법인세는 지금 갑자기 조회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뭘 썼는지 기억을 못할 만큼 많은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가 메뉴 설명을 한 20분간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걸 적어놨는데 자기가 왜 적어놨는지 몰라서 그때 무슨 상황으로 설명했는지 보려고 첫 시작이 원래 그 세무일급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럼 같은 질문의 대답을 타이밍이 틀리게 같은 위치를 전부 거의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늦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늦게 모르는 사람은 알았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잘 까먹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지 까먹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깔끔해요. 자, 이제 우리 비유동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거나 아니면 정상 영업 주기 이후에 현금화되는 거 그런 게 이제 비유동 자산이죠. 그럼 이 비유동 자산 중에 첫 번째 분류가 투자 자산이에요. 이 투자 자산은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걸로 가지고 있는 거.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 투자 자산은 지금 비유동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후에 일어나야 되지 이내에 일어나면 당좌 자산으로 분류될 거예요. 우리 단기 대여금, 우리 돈 빌려줘서 이자 받는 건 우리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근데 재고 자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좌 자산이 있는데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이에요. 장기. 그래서 우리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자 받고 하는 것들은 우리 비유동 자산이 우리 투자 자산 분류되는 건데 얘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이후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투자 자산 중에 우리 교재 첫 번째 장기성 예금과 장기성 금융 상품이 우리 뭐 정기 예금, CMA 이런 것들이 만기가 내년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시험에서 이건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계정 과목 설명할 때 당좌 거래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 당좌 거래를 하는 목적 중에 당좌 차월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차자는 우리가 빌리다 할 때 차자인데 그럼 이렇게 돈을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기업한테 무작정 마이너스 성격의 통장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 성격인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걸게 돼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자, 그럼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뭐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 이체했다라고 하면 보통 예금에서 대변에 돈 나가겠죠.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이 나간다. 그럼 차변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 이 특정 현금과 예금하고 이 글자하고는 유추가 잘 안 되죠. 자, 그 이유가 이 계정 과목은 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이 보증금들 일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얘를 써요. 그럼 얘 보증금 건데 보증금은 내 돈이죠. 나중에 이제 당좌 거래 해약하면 이 돈 찾아가야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거래처를 써줄 거예요. 꼭 거래처를 써줄 거예요가 아니고 말 잘못했어요. 써야 돼요. 안 쓰면 틀렸다고 되는. 내 돈인데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꼭 거래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 돈인데 은행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어디 은행이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계정 과목 유추가 잘 안 돼서 실수해서 이 계정 과목 물어보는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얘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지금 투자 자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거는 유형 자산이라고 하고 형체가 있으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뭔지는 알겠죠? 땅, 건물.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을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한다면 유형 자산은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인 줄 알 수 있어요. 땅은 영업 활동에 쓴다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건물은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계정 과목은 우리가 우리 영업 활동에 써야 돼요. 영업 활동에 쓴다라는 내용의 의미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을 거냐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하여,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하여 영업 활동에 쓰겠다는 그 수식어가 무진장 적혀 있을 거야. 그럼 영업 활동에 쓸 거니까 땅 샀다면 그 목적으로 본사 사옥 지을 거면 땅이면 토지, 본사 건물로 쓸 거면 건물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영업 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아무 말 없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우리는 땅을 샀대요.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얘는 그냥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면 얘도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투자 부동산. 자, 지금 우리 건물도 부동산이라 이야기하고 땅도 부동산이라 이야기하죠. 그럼 투자 목적이면 구분 없이 다 투자 부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한다면 이 두 개를 왜 구분하냐면 건물은 쓰면 쓸수록 낡고 노후화되고 닳죠. 토지가 땅이 달라요. 그래서 얘 둘이로 구분해서 얘는 가치가 다른 걸 인지할 거고 얘는 가치가 다른 걸 인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나누는데 팔려고 투자 목적 산 거는 가치 다르면 안 되지, 망한 거지, 손상을 입는 거죠. 우리 회계에서 제가 흔히 말로 망했네요 라고 말하는 게 회계 유식한 표현으로 극심한 손상을 입었네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손상 입는 거지 달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투자 부동산 둘 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땅 1,000만 원짜리와 건물 5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사면 당연히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세상에 이런 땅 없겠죠. 공 한 2개만 더 붙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개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거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1,600만 원을 주고, 자, 그럼 이 땅은 계정과목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취득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때 취득세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돈 왜 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줬죠? 얘 샀으니까. 얘 안 샀으면 이 돈 들어갈 일 없죠. 얘네들 샀기 때문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죠. 얘는 자산이죠. 그럼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매매 증권 그놈만 빼고. 그죠? 그럼 얘도 취득한테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생각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얘 총 사는데 얼마 들었죠? 그럼 2천만 원에 팔면 얼마 이익이죠? 2천만 원에 팔면 400만 원 이익이죠? 산수 어려웠나요? 400만 원 이익이죠? 그러려면 내장부에 언제 팔지 모르니까 1600이라 써둬야지. 그래서 얘도 취득시 부대 비용이에요. 장부에 투자 부동산 1,600만 원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얘만 따로 나와도 투자 부동산 차변에, 얘만 따로 나와도 차변에 투자 부동산, 얘만 따로 나와도 차변에 투자 부동산. 얘도 그래야
장부에서 다 합쳐져 가지고 1600만 원 될 거잖아요. 이렇게 써둬야 언젠가 내가 이걸 팔면 2천만 원에 팔면 뭐 400만 원 이익이다. 1,500에 팔면 뭐 100만 원 손해다. 이걸 알 거잖아요. 이게 취득시 부대 비용이 포함하는 거. 얘 계정과목 쓰는 거. 그럼 이 취득세는 얘만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사는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들 자동차라든지 배라든지 많죠. 그때마다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정과목 쓸 거 가격에 다 포함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샀으면 그 세금을 낼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그걸 샀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딱 한 번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랬다가 그럼 얘를 지금 2천만 원에 방금 계속 말했던 2천만 원에 매각을 하면 자, 우리는 팔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장부에 적혀 있는 얘를 먼저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투자 부동산 1,6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내가 돈 받는데 이 돈은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차이 나는 400만 원만큼 이익인 거 알겠죠? 그럼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처분 쓰는 순간 뒤에 뭐 나올지는 느꼈죠? 제가 계속 창의력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팔면 내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처분 이익, 작게 받으면 처분 손실. 그 앞에 투자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다, 무형 자산이다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 느낌은 알겠죠? 이게 자, 어떻게 분괴되는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다가 그래야 내 장부에서 딱 정확하게 마지막에 실제로 팔았을 때 딱 내가 얼마 남겼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취득원가를 취득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 두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산 시점이랑 처분한 시점은 얼마 차이가 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옛날에 비용을 해두면 그냥 1,500에 산 줄 알겠죠. 그럼 50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대한 정확한 우리 그게 나오지가 않죠. 데이터 값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투자 자산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